제가 맡은 부분이 북한 체제 전환, 개혁 개방, 성공 가능성, 그에 따른 통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할 거는 저는 북한 급변 사태, 북한 체제 전환에서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는 생각하지만 연착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연구와 논의의 초점은 개혁개방, 그리고 그 개혁개방에 따른 연착륙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 미칠 영향 혹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이제 경착륙 그리고 또 통일 방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으로 맞춰져 있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병서, 그 다음에 최경혜, 그 다음에 김양건 이 3인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내려왔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은 직감적으로는 북한에 상당히 중대한,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한 3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첫째는 김정은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통치는 가능하지만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혹은 회복 불능 상태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황병서까지가 포함된 그 3인이 갑자기 내려오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을 한 가지 했었고, 아니면 김정은이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아주 극도로 악화된 게 아니라면 김정은이 개혁 개방에 대한 파격적인 어떤 그런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남한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지원, 이런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인이 전격적으로 황병서, 명실공히 2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는 황병서까지가 포함돼서 급히 내려오게 된 데는 그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나 추측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능성보다는 대외적인, 그리고 대남 어떤 그 메시지, 그 대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아마도 중국에 대한 메시지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중국이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고, 그리고 북중 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어찌 보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인 그런 아쉬움,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남 한국으로부터는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것을 노린 어떤 그런 3가지 정도가 가능한 시나리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3번째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김정은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뒤에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과연 그 개혁 개방의 폭과 진척 속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개혁 개방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저는 논의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이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는 6.28 김정은이 2012년에 실시하기로 한 6.28 방침, 그 6.28 방침의 핵심은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경영권을 현장에 부여한다는 것은 경영의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일부 공장과 기업소, 협동 농장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게 6.28 방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28 방침은 사실은 김정일이 2002년 7월 1일 7일 조치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일 조치의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김정은의 어떤 버전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형태가 바로 6.28 방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6.28 방침이 시범적이고 일부 그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2014년 5월 30일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진징이 그 북경대 교수가 북한을 방문하고 나와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530 조치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가.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북한에서도 뭐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6.28 방침 이 부분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근거로 드는 포전제 실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전제 실시는 북한이 분조제에서 좀 더 나아간 형태로서 한 적게는 5, 6인 정도, 한 5, 6인 정도에게 그 작업 단위를 5, 6인 정도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한 가족 내지 때로는 뭐 두 가족 정도가 그 수확을 농사 짓는 그런 기본 단위로서 설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530 조치에서는 뭐 더더욱 확대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조선신보에서도 그렇고 노동신문에서도 포전제의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2014년 UN 농업 식량기구에서 예측은 5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에는 약 479만 톤, 한 480여만 톤을 식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80만 톤은 소위 말하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소위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치고, 만약 올해 500만 톤을 돌파한다면 거의 80년대 또는 90년대 들어서 북한의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북한 스스로도 주장하는 것은 바로 포전 담당제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농업 개혁의 성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비료, 농기구 이런 것을 협동농장에 많이 공급을 했다는 것.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날씨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북한
식량 생산이 고난행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 500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은 물가, 환율과 쌀값이 2013년에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와 쌀값과 환율이 상당히 안정화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바로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북한이 호전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런 것으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2013년 5월 29일에 개발국법을 만들어서 13개의 지방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13년에. 근데 2014년 올해 들어서 이것을 다시 6개를 추가해서 19개의 특구를 건설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9개의 특구는 5개 중앙특구와는 별도로 지방특구입니다. 지방개발구, 경제개발구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온성은 관광구로,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무슨 수출지구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서 면적은 약 2 내지 3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면적, 그 다음에 외자 유치 규모는 최소 7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2억 4천만 달러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경제개발구를 만들겠다, 특구를 건설하겠다, 좀 이렇게 천명하고 있고 법도 만들었고 그걸 추진할 주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성과 중국의 고문시인가요? 아무튼 여기가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추진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약간은 좀 불편한 관계가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많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혹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런 특구라든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교류, 경제적인 어떤 이런 개방 또는 개혁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서 제가 6.28 방침, 호전제 실시, 그 다음에 19개의 특구 건설 추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대중국 개방 확대입니다. 북한이 대중국 개방 확대를 하고 있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특구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장성택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황금평 유화도 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진 특구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런 합의를 했었다가 장성택이 처형되고 여러 가지 이제 김정은이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간 이건 삐거덕거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아직 추진이 좀 잘 되긴 되지만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정부 차원의 개별기업 차원 그런 거 하고 무역이 북중 무역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북한, 중국 무역이 늘어가다가 2012년에 50억 달러를 돌파했고 54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이것이 다시 65억 달러까지 무역 규모가 북한이 남북 그 교역에까지 합쳤을 때 2013년에 약 80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무역 규모가. 그 중에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65억 달러 이상 차지했습니다.
만약에 남북 교역을 빼면 남북 교역이 약 10억에서 11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빼게 되면 북중 무역이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중 의존도가 그만큼 굉장히 높아졌고 또한 무역 규모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2014년 들어서 이제 북한과 중국이 관계가 안 좋고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뭐 중유 공급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다 차단하고 있다 뭐 이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 중유 공급이라는 무역액 자체를 어쨌든 하고 있음에도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뭐 진짜 중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무역액 현재 그러니까 2013년 9월과 2014년 9월까지의 북중 무역 규모가 비슷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보도에 의하면 중유도 정상적으로 사실상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는 중유 공급을 거의 9개월 이상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북한이 어쨌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상태가 아주 결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는 그런 증거가 없는 것을 볼 때에는 아마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 관광, 그 다음에 인력 수출 이것이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내용을 보면 북한 노동자가 인력 수출이 약 9만 명 정도로 2013년 한 해 동안 그리고 관광객도 한 4년 사이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걸로 중국인 관광객이 2009년에 약 9만 6천 명이었던 것이 2012년 23만 명으로 거의 2배 반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광기구 급증, 인력 수출 급증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국 개방 확대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내각 중심의 경제개혁 추진과 박봉주를 등용했다는 것도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를 어느 정도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열리고 했는데 현재 핸드폰 공급이 이동전화 공급이 240만 대로 2014년 6월 현재 240만 대로 전체 국민의 약 1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유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이동통신의 약 10%에 다달았다는 건 북한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상당한 함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어떤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뒤에 오경석 박사가 북한 도편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북한이 경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은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약 20-30%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북한 수령 절대주의 이 체제의 아주 높은 감시 2중, 3중의 감시 체제 이것이 세계 유례없는 어떤 감시 체제가 정교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반체제 세력이 조직화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위기 상황 혹은 어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김씨 왕조 체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 내 지배층 어떤 운명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혁개방이 북한의 통치체제의 위기로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정한 성과로 지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약 한 20-30%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북한 체제가 수령 절대주의 체제가 변하지 않고는 통일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연착륙이 성공한다 그러면 통일될 가능성이 높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개혁 개방에 성공을 하고 연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대등한 주권 국가끼리 서로 합의해서 하나의 주권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나 한반도 정세라든가 남북 어떤 관계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뭐 꼭 통일이 뭐 안 될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가능성이 제가 다시 전제하지만 낮기는 하지만 개혁 개방을 하고 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통일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은 나중에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나 자료 토론 시간이 있으면 그때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 이 통일 문제를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제 의견,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 체제, 남북한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경제 통합 문제는 또 굉장히 또 전문적인 문제고 이 경제 통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경제학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좀 그동안 좀 보긴 했는데 사실 상당히 아직은 연구가 많이 미진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건 결국 동북권 붕괴 때문입니다. 동북권 특히 독일 통일, 동서독 통일 이런 걸 보면서 북한도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 북한이 붕괴되면 통일이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전문가들이 가져왔습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마 90년대 이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통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통일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통일 문제를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에 대한 주류의 패러다임이 존재합니다. 그 주류 패러다임은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북한의 어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또 정책 결정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한은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다. 그리고 이질적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이질적인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급진적 통합은 조기 통일 또는 흡수 통일은 독일식 통일은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이 통일을 지연시켜서 이 통일병 문제와 이질성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주류의 이제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한 체제를 분리해놨을 때 과연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빠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기 동서독식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그러면 그런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걸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할 경우에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 어떤 식이 급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빵빵 뛰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설명이 좀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급변 사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거냐? 그건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의 기본 전제를 급변 사태가 발생한 후에 북한이 무정부 상태고 우리의 주권이 북한에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하에 좀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 이제 급변 사태가 과연 발생할 거냐,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발생할 거냐, 그런 이제 논의 자체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순수하게 이 통일 문제에 딱 맞춰놓고 논의를 우리가 할 때 지금 제가 발표문에서 이 급변 사태 관련한 내용들은 일단 발표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저는 즉각적인 통일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붕괴된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저는 심각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북한은 술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탄주의적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대안적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유럽이나 독일 이런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시민사회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붕괴한 후에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력이 주도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체제를 수습하는 과정도 그 정치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그 체제를 수습해왔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붕괴하게 된다, 급변 사태로 해서 붕괴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동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북한과 같은 어떤 전체주의적 어떤 이런 통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 토양에서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문제들이 과거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 청산해서 과거 청산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당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고 이 체제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동유럽 국가들 거의 대부분 그 공산당 세력이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력이 주류 정치 세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공산당 세력이 주류 정치 세력이 되는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정체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결국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지금 EU에 가입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민주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을 거쳐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북한 붕괴 이후에 정치적 어떤 대안 세력을 어떻게 형성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 저는 북한만으로는 이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모릅니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불확실한 게 아니냐. 그럼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한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가는 게 대단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지금 그 우리 이제 그 경제학자들 북한 관련해서 지금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은 아닙니다.
북한 경제를 좀 하시는 분들이 경제 통합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류 경제를 하신 분들하고 좀 의견이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지금 북한 경제 하시는 분들 KDI나 이런 데서 지금 나온 보고서의 대부분의 흐름은 남북한 경제를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북한 경제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북한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류 경제학자들 일부 과거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경제 통합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화폐 통합, 통화 문제하고 사유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상당히 많은 대량 이주가 발생한다 이런 건데 일단 그 각각에 대해서 화폐 통합 문제는 독일 동서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화폐 통합 문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 부작용을 동서독처럼 그런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화폐 통합이 빠른 속도로 동서독처럼 이 남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에 대한 부담은 결국 남한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북한 통화가 거의 지금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북한 투자를 외국에서 받으려면 북한 화폐에 대해 북한 경제에 대해서 남한이 모든 보증을 써줘야 되고 그건 결국 통일 비용으로 고스란히 또다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은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건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연구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대량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량 이주 문제를 어떤 부담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그게 우리 한국에 있는 한계 기업의 어떤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대량 이주가 이루어져야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런 문제들을 어떤 두려움과 문제로만 우리가 인식하지 말고 그걸 불가피하고 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위기를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 어떤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결국 급변 사태 이후에 남북한의 정치경제 통합은 그런 점에서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북한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그 정치학과 경제학 연구에서 지금 최신 연구 중에 하나는 이 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굉장히 잘 안착이 되고 잘 구축이 되면 그 국가는 그 어떤 경제적 번영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주 잘 구축이 안 되고 이게 상당히 왜곡이 되면 나중에 일정한 발전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에 가면 더 이상의 발전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어떻게 초기에 구축하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럼 북한 문제의 핵심도 결국 북한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잘하면 아마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경제 성장을 못하게 되면 그 정치적 혼란은 엄청나게 이 사회 균열, 갈등이 더 심해질 텐데 결국 북한의 어떤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세팅하고 이걸 어떻게 잘 구축해서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건 결국 남한의 힘이 아니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한계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 제대로 구축돼서 작동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결국 급변 사태 이후에 조기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고 특히 제가 이제 여기서 정치 통합과 행정 통합 문제를 좀 살펴봤는데 경제 통합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못 봤고
행정통합 문제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 북한 행정은 일단 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독의 사례에서 지금 쭉 동서독이라든가 동유럽 그 행정개혁 과정에서 쭉 나와 있는 결론은 이제 그런 건데 결국 북한의 어떤 행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한국의 행정이 쭉 이 구축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쭉 들어가는 게 그래도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통일은 점진적으로 가든 급진적으로 가든 엄청난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질성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완충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고민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했을 때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냐 또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빠른 속도로 아주 강하게 이걸 구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 거기 개혁이 잘 된 이유는 이 강력한 정치 리더십이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나중에 이 개혁을 하다 보면 실업 문제라든가 뭐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끌고 나가려면 개혁 과정에는 엄청 많은 패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패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가려면 적절한 복지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지도력이 북한에서 형성된다고 우리가 현재적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등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걸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정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의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 한 16년, 17년 동안 북한 인권운동 혹은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이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북한과 연계해서 어떤 지하 활동을 했었고 북한과 연계되기 이전에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북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30년, 35년 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나름대로의 연구와 정보 수집 이런 거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어쨌든 남북 통일이 흡수통일 이외의 방식으로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의 정권이라든지 현재의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이후에 김정은 일가 혹은 김정은 일가가 아닌 그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런 어떤 상대방의 어떤 정권을 인정하고 북한의 국가를 인정하고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서로 협력해서 통일한다는 것은 실적으로 거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사이에 그 과정에서 협의나 협력이 잘 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결국 우리의 어떤 통일 방식은 흡수 통일로 어떤 명시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인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죠. 남북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 차원의 완전히 공식적인 이런 수준 이외에 준공식적인 많은 영역에서 이거를 일단 확고히 정식화해야 될 그런 시제만 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자신할 수 없고 아까 유재길 저장이 그 김정은 6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래서 지금 35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사실 굉장히 의심이 전폭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두 달씩, 세 달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가능성 단순히 걸어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에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에 한두 달은 요양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라든지 아니면 반신불수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론 김정은 요구 사태라고 해서 북한이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특성상 어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과 권위가 집중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런 지도자의 유고라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이게 좀 통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수준으로 좀 국민적인 국가적인 합의를 좀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아온 복수통일 방식을 지금 시점에서는 중공식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통일 방식이 이제 흡수통일이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통일 방식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통일 방식만 필요하냐? 통일 방식 이후에 통일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방식으로서 통일을 명확히 해야 되고 연방제 통일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런 현실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통일 방식으로서의 연방제 통일이 아니고 통일한 이후의 흡수통일한 이후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서 연방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북한이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제 국가 운영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북한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연방제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홍콩처럼 일국가 이체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남북한의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이론가들, 연구자들은 경제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만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물론 경제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대단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밀려왔을 때 남한에서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도 생기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사회보장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금을 새로 걷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들의 어떤 세금 저항에다가 세금을 추가로 그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면 경기 침체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심각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혼란은 둘째 문제치고 과연 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활동할 때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조선족이 많이 사는 어떤 연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면 한국인들하고 조선족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어느 쪽이 잘못이 있다 뭐 이런 거 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타 어떤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뭐 하여튼 등등 어떤 경우든 어떤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단순한 그런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본 조선족이나 제가 만나본 한국인이나 다 상대방을 하여튼 욕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 사이의 어떤 간격보다 한국인과 북한 사람들의 간격이 훨씬 더 크고 그런 어떤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 가치, 공유하는 정책 가치도 훨씬 적은데 그런 조건에서 과연 이 한국인과 조선족도 서로 이렇게 잘 슬기롭게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함께 경제생활, 정치생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한을 한 단위로 해서 통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홍콩식 일국가 이체제 방식인데 그것은 뭐 어떤 남북한을 두 개의 단위로 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제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한국이 중국과 같은 그런 권위주의, 뭐 중국은 단순한 그런 박정희나 리콴유식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뭐 아예 그런 헌법 자체에서 그런 어떤 다당제도 부인하고 뭐 하여튼 그런 중국식 권위주의 국가가 아닌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특정 지역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그런 어떤 헌법 시스템이나 혹은 그런 정치 제도를 과연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막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처음에는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홍콩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온순한 사람들 또 지금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러는 조건인데 북한 사람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뭐 수많은 많은 외국인들을 만났지만 좋게 얘기하면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 적극성이 가장 높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치. 그렇게 홍콩 사람들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가보기도 하고 뭐 많이 만나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150년, 15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한 번도 그런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 제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 그런 온순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는데 과연 그런 홍콩식 일과 체제를 어떤 북한에 적용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식 그런 자유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북한에서도 완벽한 남한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정치적 권리, 똑같은 어떤 헌법적인 어떤 지위, 헌법적인 권리 이런 것을 완벽하게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준 조건에서 과연 일과의 체제 형태가 물론 뭐 형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연방제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방제 얘기 꺼내면 이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게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와 이렇게 어떤 그런 연방제라는 말이 똑같은 연방제라는 말 쓰니까 아마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를 꾸준히 얘기해왔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통일 방식으로서는 명확히 흡수 통일을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흡수 통일한 다음에 국가 운영 방식으로서 연방제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일 방식으로서 연방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방제 통일하는 데는 뭐 장점이 굉장히 많죠. 남북한을 완전히 이게 별도의 시스템, 별도의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발전 단계에 맞게 그리고 북한의 정치 발전 단계에 맞게 북한 나름대로의 정치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명확히 있는데 그 반면 단점은 북한의 어떤 자율적인 정치 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북한 정부와의 어떤 갈등,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의 갈등 이런 것이 어떤 굉장히 가끔 혹은 굉장히 쉽게 증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스코틀랜드 뭐 독립투표 이런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어떤 북한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 내에서 그런 어떤 독립을 주장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막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고 북한 주민들을 뭐 강력하게 선동하고 그런 세력들이 다수당 북한 내에서 다수당을 형성하고 뭐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이후에 완전히 흡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어떤 단일 체제로 만들던 아니면 뭐 어떤 일과 이 체제 형태로 가건 아니면 연방제 형태로 가건 이 독립운동 이런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북한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남한에서 독립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엄청난 세금도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 대박론 얘기했지만 저는 뭐 어떤 통일 이후에 한 10년에서 한 15년 동안은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고 등등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오히려 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독립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연방제를 하든 뭐 일과의 체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북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남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정치력으로 해결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지 어떤 통미국의 국가 시스템을 연구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 내에 독립적이고 좀 강력한 북한 자체의 리더십이 성립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어떤 잘 통제하고 조직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의 북한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훨씬 유리한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한식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어떤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만약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한에는 어떤 일정 정도의 권위주의, 예를 들어서 뭐 30-40년 전에 박정희나 리콴유 정도 수준의 권위주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을 어떤 중앙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단일한 어떤 연방헌법이 있는데 그 연방헌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의 권위주의는 저는 북한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한이 빨리 발전해야 결국 남북한의 이질화도 빨리 극복을 하고 완전한 통일도 빨리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